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북한 정권의 수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죠. 예전에 한번 나온 것이 이제 북한의 토지개혁 관련된 내용만 잠깐 언급됐었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여기 북한 정권 수입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교과서 중심으로만 파악을 해두겠습니다. 자, 북한 정권 수입 이제 보면 강복 직후에 북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이 조만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물산장려 운동을 이제 이끌었던 민족주의자죠. 그래서 평양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 17일 날 결성이 되죠.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날짜별로 좀 약간 해야지 좀 머리에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외에 있던 여러 정파의 사회주의자 인사들이 그 뭐냐면 국내에 모여들었다. 자, 이런 가운데 38도선 이북에 진주한 소련군은 점령기구를 설치하여 북한 지역을 점령하다가 점차 인민위원회 행정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좀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뭐냐면 평양 건국준비위원회는 원래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결성이 됐는데 그때 이제 소련군이 그 김일성을 데리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공산당 위원회하고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합작을 해. 김일성의 공산당 위원회하고 그다음 조만식의 평양인민정치위원회가 서로 이제 1대1로 뭐냐면 그 합작을 하죠. 이게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인민위원회에 그 행정권을 이제 이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는데 이게 1945년 10월 28일 정도 이제 이양을 되거든요. 10월 8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짜를 다 외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소련군이 행정권을 이양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 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정을 이제 직접 미군이 와가지고 군정청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데 반해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전의 인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렇게 조직화하는 하면서 이 공산당한테 이제 뭐냐면 위임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권을 이제 수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옆에서 조종하고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관공서와 생산기관을 접수하면서 치안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민위원회는 그 앞에 상급 조직이었던 그 조선인민공화국과 달리 조선인민공화국은 자익만주의 조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인민위원회, 초창기 때 인민위원회는 그때 자익이 차지한 지역도 있고, 무익이 차지한 지역도 있고, 자익과 우익이 차지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야. 북한도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조만식이 평강남도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그 시도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이제 세력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민족주의 세력에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이게 반반인 세력에서 점점 이제 민족주의는 그 쇠퇴하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전면으로 이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조만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그 평화 그 소련이 조만식을 지원했죠. 초창기 때는.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이제 그 청탁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탁을 한다니까 반대를 하다가 조만식은 이제 이렇게 제거되죠. 제거되다 축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만식을 비롯한 우익세은 그 당시 모스크바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자. 그러니까 이제 신탁 통치를 반대하니까 소련군이 우익세를 이제 축출했다. 그리고 또 인민위원회도 점점 이제 뭐냐 민족주의자들은 없어지고 사회주의자들이 장악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냐면, 김일성이 주도권을 장악하죠.
김일성이. 소련이 데리고 왔던 이 김일성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그다음에 또 북조선 5도 행정국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그 행정 조직이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조만식이 책임자가 있다가 나중에 쫓겨나고 다 김일성이 장악할 때. 자, 김일성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원래 이제 조선공산당이라고 있었죠. 박헌영이. 예, 원래는 조선공산당이 그 분국이었어. 그 북조선 분국이죠. 김일성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공산당이 본당이고 북조선에 있는 건 북조선 분국이라서 분당이었는데, 이걸 이제 이름을 바꾸죠. 북조선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꿔.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뭘로 바꾸냐면 북조선 공산당에서 그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지금 이제 북쪽에 있는 저 위쪽 동네는 북조선 노동당이 일당 독재하잖아요. 네, 노동당. 자, 그래서 그럼 북조선 노동당이 이제 거꾸로 이제 본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박헌영이 이제 조선공산당이 일종의 이제 뭐 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남노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북조선 노동당이 조선노동당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분국으로서 남조선 노동당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1946년 2월에 그 당시 이제 그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총괄하는 중앙권력기구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이제 준정부 조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위에 잠깐 보시면 여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여기에서 조직이 되고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혁들이 이루어지죠. 예. 제가 보면 토지 개혁도 이루어지고, 뭐 노동법도 만들어지고, 남녀평등법도 만들어지고, 주요 산업체 국유화 법령도 공포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게 이름이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이제 개편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군대를 창설하고 그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뭐 대의원 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획격인 최고 인민위원회를 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고, 결국에는 남한이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렇게 딱 이제 그 독립을 정부가 출범하니까 좀 늦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남한, 우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그 남한이 먼저 그 정부가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수립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뭐냐면 수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북한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런 이제 그 신탁 통치 이후, 신탁 반탁 통치 논쟁 이후에 북한은 이미 이제 이렇게 준정부 기관이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차 미소공동이나 2차 미소공동의 진행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 조직들이 하나하나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런 상황을 보고 이승만이 어차피 북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뭐 좌우 간의 통합을 할 필요 있냐?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하는 것도 뭐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북한이 이제 단독 정부 수립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네만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좀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출발하고, 이때 이제 여기에서는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죠.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제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기초를 마련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뭐냐면 활동들이 이루어지죠. 자, 우선 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종부 이상, 5종부 이상의 이제 소작 경영한 지주들, 그러니까 보통 중소 지주들까지 합쳐서 보는데, 참고로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5정부가 아니라 3정부거든요. 3정부인데 대지주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럼 약간 좀 이상하죠. 여기 5정부는 중소지주인데 요보다 더 작게 가지고 있는 3정부는 왜 대지주냐?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데 비해서 땅은 넓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데 땅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3정부만 갖고 있어도 대지주고,
여기는 5정도 가지고 있어야만 그냥 중소지주 정도 뭐냐면 파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친일지주 등등을 대상으로 지주기구 간주되고 토지는 물론 가축이나 주택을 몰수하고 다른 군으로 이주하도록 예. 그리고 이걸 이제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여기 분배할 때 국가의 토지 개혁은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토지 개혁하면서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여기 뭐냐 용인권을 준 거죠. 용인권. 그러니까 그 경작권을 같은 용인권을 주죠. 자, 그래서 국가는 농민들에게 분배한 토지에 대해서 매매, 소작, 그래서 저당 등을 금지하고 소유권을 뭐냐면 제한을 뒀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인권을 준 거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뭐야? 다 토지는 음, 국가 거죠. 예, 기본적으로 생산 수단을 국유하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도 지금도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다 국유예요. 그런데 다만 용인권,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한 70년 동안 이용한 권리 주고 그 후에 이제 세금만 좀 내면 계속 영장하는 거죠. 실종 소유권인데 자 하여튼 북한의 토지 개혁은 이렇게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 이게 토지 개혁할 때 여기 초창기 때는 이렇게 매매, 소작, 저당 같은 것들 금지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식으로 이제 그 토지 개혁을 하고 어느 정도 토지 개혁이 하면 이제 집단화 방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자 농장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집단화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남한의 토지 개혁과 뭐냐면 비교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남한 토지 개혁 같은 경우에는 유상 몰수에다가 그다음에 유상 분배겠죠. 그리고 주로 5정보 이상의 대지주를 대상으로 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요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노동법을 이제 만들죠. 노동법. 그래서 이제 8시간 노동법을 이제 만들어요. 자, 그 남녀평등 그 건을 제정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한 공장, 강산, 철도를 비롯해서 주요 산업과 지하자원, 산림을 국유화시키죠. 그래서 이 관련된 법률이 뭐냐면 주요 산업체 국유화 법령을 공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에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 농민에게 유리한 경쟁 환경을 제공해주고 농업 및 공업 생산을 항상 기여해서 공산당의 입지를 강화시켰고요. 이 가운데 친일파, 지주, 자본가, 종교인들이 타격받고 산발도선 이남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도 김일성도 내버려뒀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얘네들 그 기차까지 마련해주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남한에 와갖고 이제 반공세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북청년단도 이렇게 쫓겨난 지주 자본가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공을 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순 세력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때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1947년에 들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다시 이름을 임시자고 이제 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개편돼요. 이때부터 1948년 초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요. 그래서 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조선위원군이 있어요. 이 조선위원군을 4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인계받고 북한군을 편입시키죠. 그 다음에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그리고 북한은 포면상 그 앞에 이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판하고 남북협상을 참여했지만 실제로 이 남북협상이라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석회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뭐냐면 설파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했으나 이제 기다렸던 거죠. 이런 식으로 나름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남한의 대한민국이 세워지자 곧바로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한 대의원 선거를 이제 실시했다. 오늘날은 국회 같은 걸 만들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주의할 것은 이때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국사 할 때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회주의헌법 초창기 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죠. 예. 신민족주의 이론에 따라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과도기로 이렇게 해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요때도 초창기 때는 북한이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내세우진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인제 나중에 1972년에 우리가 인제 알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이 요때 나온 거야, 사회주의 헌법이. 정식으로.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김일성을 수상으로 삼았다. 곧 이어서 내각을 구성한 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내각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 인제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1차 내각 요인들이군요. 여기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물론 김일성이 주도를 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파벌들이 있었어요. 김일성은 만주파라고 하거든요. 만주파. 만주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경도 지역에 그 활동했던 지역이 있어. 한경도나 평안 그 북쪽 지역에 활동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인제 뭐냐면 갑산파라고 해요. 갑산파.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만주파와 갑산파가 거의 그 같이 활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그 뭐냐면 소련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안파도 있죠, 연안파. 그다음에 인제 남노동 계열도 있죠. 박헌영. 남노동 남노동 박헌영인데 박헌영은 인제 그 조선 위조 조선 정판사 위조 지표 사건 이후에 요쪽은 이제 북쪽으로 만명 갔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여러 파들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뭐냐면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거. 예. 그래서 주요 지인은 그 북조선 노동당, 김일성을 중시한 그 만주파들이 장악해 있지만 아직 갑산파나 소련파나 연안파나 남로당들이 아니 연합 형태로 인제 뭐냐 구성이 됐다. 초기 내각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인제 하나하나 제거되죠. 남로당은 인제 박헌영이 인제 6.25 전쟁 거의 끝난 무렵에 그 6.25 전쟁에 책임을 지고 제거하고, 그 미국의 뿌락치 났다 뭐 해 가지고 이제 제거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파나 연합파도 이제 제거되죠. 그래서 8월 예전부터 쪼금씩 제거됐다가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인제 제거되죠. 끝까지 인제 친구였던 이 갑산파도 나중에 또 제거돼. 결국에는 이제 김일성 중심의 만주파들만 이제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애들 역사들 뭐 갑산파, 소련파, 연합파, 남로당 기존의 사회주의 역사들은 완전히 북한 역사에서 없어지죠. 예. 그리고 유일하게 이 만주파만 남았어. 인제 김일성을 중심한 그런 사회주의 역사만 남았고, 지금 북한에서는 진짜 전문가 아니면 요것만 알아.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보다 더 몰라. 그래서 잊혀진 역사를 했는데 하여튼 초창기 때는 그렇게 인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인제 우리나라 그 북한도 예전에는 어 태극기를 사용했거든요, 국기를. 근데 인제 여기 나라가 세워지자 9월 9일 날 이걸 인공기라고 하죠. 이 북조선 그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기 북한기를 뭐냐면 인공기를 바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로써 인제 남북한의 이제 체제를 달리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38 도선이 분단이 되었고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예. 지금은 38 도선이 아니죠. 요거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뭐 실수하는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 38도 분단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건 아니고 지금 후전선이에요, 후전선.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예. 그래 갖고 지금 뭐 청원이라든지 저쪽 인제 뭐 속초라든지 다 이게 예전에는 그 북한 땅이었잖아요. 그 지금 남한 땅으로 내려왔고 6.25 전쟁 이후에 개성이 이제 원래는 남한 땅이 옹진반도 일대가 남한 땅이었죠. 그 땅이 다시 북한 땅으로 넘어갔는데 뭐 요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강복위와 북한에 간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보면 자진 월북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6.25 전쟁 때 뭐 끌려가 갖고 인제 납북한 사람도 있는데 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인제 홍명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홍명희인데 홍명희는 인격적이나 소설로 유명해요. 이 신간의 창립 당시에 부회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1848 년에 4 월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조선 재정당 사회단체들 연석회의, 남북 협상의 한 종류죠. 그래서 참가했다가 북한에 남았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뭐냐면 그 수에 기여했고 나중에 인제 부수상까지 지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김홍봉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홍봉은 그 강복 직후에 남한에 들어와갖고 좌우합작 운동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북한에 남아요. 근데 김홍봉에 대해서 약간 요즘에 말이 많죠. 물론 김홍봉이 이제 그 독립운동했던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건국 훈장을 받을 만큼 기여를 했냐, 그거에 대해서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냐면 김원봉은 북한 정권에 참여했고 심지어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뭐 6.25 전쟁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약간 이제 우리나라 건국훈장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 사람이죠.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김일성이 연합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함께 수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58년에 이제 종파 사건이 일어났던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초창기 때 북한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른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해당 교과서 볼게요. 북한 정권 어떤 과정이 수립됐을까? 이렇게 보면 자, 강복을 맞아 북한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을 전개했다. 소련군은 초기에 좌우세력 군영을 유지할 수도 했으나 점차 좌파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소련군은 초창기 때 인민위원회에게 행정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1945년 9월 20일 스탈린 명령 정문에 의하면 소련군은 북한 지역에 그들의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해서 조선민주당 역시 소련 등 연합군과 협조하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처럼 말처럼 점점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가게 되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 세력들이 반탁을 하면서 이제 손절해 버렸죠. 그래서 본격적인 김일성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인민위원회는 어떻게 이제 했냐면 북조선 최고 행정 주권기관을 간주했고 사법권은 재판소와 잠깐만. 요건 여기니까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설명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다가 1946년 2월 김일성을 위원장, 김두봉을 부위원장. 자, 이 김두봉은 연합파죠. 조선 독립동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원장을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북조선 최고 행정주권 기관으로 이제 간주되었고 사법권은 재판소와 검찰소에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이 조직을 위원회 사법부로 관할했고 입법권 역시 인민위원회가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의 뭐냐면 준국가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원회는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남녀평등을 하는 법령, 평등권 법령 그리고 주요 산업화, 노동법령 등을 공표했다. 지주에게는 5정보 정도 총괄한 토지를 몰수해서 소작농과 토지가 적은 농민들에게 분배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 농민대표회의를 거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을 확정했다. 자, 5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작 경영하는 사람들은 지주계급을 간주하였고 토지는 물론 가축, 주택도 몰수했으며 다른 군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자, 토지개혁 후에 농민은 국가의 생산물의 25%, 27%에 해당하는 양곡을 현물세로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원회는 사회주의 체제 형성에 위한 이런 개혁을 통해 대중의 지위 확보하자 했다. 자, 북한에서 이렇게 토지 개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그 남한은 아직 미 군정이었죠. 그러니까 미 군정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예. 이거 잘못하면 이게 정당성에서 밀릴 수 있잖아. 그 당시 이제 그 농민들이 전 인구의 8, 90%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남한에서도 이제 토지 개혁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잘못하면 이제 남한의 사회주의가 확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미 군정이 토지 개혁을 좀 하려고 했죠. 근데 그 당시 한민당 계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토지 개혁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승만 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이승만 정부도 그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북한이 지금 토지 개혁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이게 정권이 위태위태할 수 있고 이게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 지지를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개혁을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쭉 보면 다시 읽어볼게요. 1946년 말에는 북한 전역에 선거가 실시됐고 1947년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정식으로 이제 출범시켰다. 그래서 임시 헌법 초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48년 2월에는
조선인민군을 창설하는 등 그 정부 수립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좀 약간 이제 이게 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그 북조선 인민회의가 이제 그 했는데 이게 북조선 그 북역 북한 전역에 선거가 실시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여기가 1937년 북조선 인민위원회 정식 출범했는데 요게 앞에 가는 뒤에 갈 사건이거든요. 예, 잠깐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1947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성립하고 여기 보면 그 조선인민군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단독정부 수립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대의원 선거가 있고 선거 내용이 이게 47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실시하고 나서 인민군을 그러니까 그 선거를 실시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하고 이제 약간 그 아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자료 보면 요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여기는 좀 약간 틀린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이제 남북 협상도 그 저번에 좀 제가 약간 이상했는데 좀 이따 좀 설명할게요. 이거 여기도 틀려. 남북 협상 내용도. 그래갖고 이 해남 교과서가 사실관계가 좀 약간 틀린 게 좀 있거든요.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북한 전역에 선거를 실시했다는 게 무슨 선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선거인지.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의 50 단독 선거가 이제 일어나자 북한에서 최고회의 대선거가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거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46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아무리 이제 생각해도 다른 자료에는 보이나?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북한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추천하는 후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을 실시해 212명을 뽑았죠. 남한의 비밀리에 인민대표를 뽑고 이들 중에 1080명을 해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360명을 대의원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이제 뭐냐면 수상으로 뭐냐면 선출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9월 9일에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요거 계속 걸림돌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뒤에 넘어간 거니까 뭐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뭔 그 선거인지 이게 46년에 실시된 선거가 요쪽하고 관련된 건가? 제가 나중에 찾아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 부분은. 예. 요거는 아마 요쪽하고 연결된 선거인 거도 하고 아마 잘못된 거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있고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좀 약간 요쪽은 이상하게 이제 좀 구성돼 가지고 여기 보면 남북 협상이 있거든요. 일단은 잠깐 이제 앞부분은 나가서 23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저희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게 다른 책하고 좀 약간 구성이 달라가지고 의아했는데 좀 약간 틀린 게 있더라고. 틀린 것보다 이쪽이 관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책에서는 남북 협상을 되게 세 개로 구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그 뭐죠? 남북 연석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상임회의 있죠. 그래서 요임회담 있고 그다음에 남북 지도자 협의회.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의회를 그 회의를 합쳐 갖고 통칭해서 남북 협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읽어 보시면 쭉 알겠지만 여기 이제 남북 협상을 여기만 한정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연석회의하고는 따로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북 협상 요 두 개. 예. 그래서 상임회의하고 남북 지도자 협의회만 남북 협상을 하고 남북 영석회의는 별도의 회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해 놓고 전주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해 놓고
요게 남북 협상이었고 남북 협상의 주에 대해서 그 사기회담하고 남북 지도자 협의회 요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분류법이요. 예, 보통 이제 다른 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넓게 보면 남북 협상을 이렇게 세 개를 말하고 좁게만 하면 오히려 남북 영석회의든 남북 협상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더라고요. 이 두 개를 오히려 사기회의를 제외하고. 근데 여기는 좀 이상하게 여기가 두 개가 남북 협상이야. 예. 그래서 그 다단체 교과서를 보니까 그냥 세 개를 다 합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인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요쪽에서 잘못 알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그 이해담, 그러니까 남북 협상에서 남북 양측의 외국 군대 철수, 그리고 내전 반대, 통일정부 수립 요것도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 협상 전에 남북 영석회의에서도 요거 내용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남북 영석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 당시 남북 협상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남북 협상에서 상임회의 통해서 다시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주장했다 보시면 돼. 여기도 주장했고 여기도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요게 큰 범위 안에 세 개의 그 회담이 있고, 그리고 또 인제 있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는 여기만 두 개를 보지만 요거보다는 요게 세 개를 인제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요쪽 주장은 요쪽 다 했다. 상임회의나 남북 연석에서 다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남북 연석회의 같은 경우에 좀 북한 정권의 정당성,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이제 그 얘기한 거 있죠. 그다음에 북조선 이제 누구야? 인민위원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인제 그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 밝히고 이용, 그 상당히 뭐냐면 정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김구는 형식적으로 참여했고 김규식은 아프다고 해서 빠졌다. 그래서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됐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 내용을 좀 약간 수정해서 제가 말했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정리해 가지고 그 기본서 그거 와서 팩트방 있죠? 예, 팩트 체크방에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북한에서 선거가 뭐 언제 실시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눈에 걸리니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인 교과서를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도 뭐 그냥 북한 정권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뭐 이렇게 정도 있어요. 잠깐만 어딨어. 여기 정도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인제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이제 신탁통치에 반대한 조만식 민족주의 세력들 억압했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때 개혁들이 쭉 나오죠. 토지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8시간 노동자법이 있고 남녀평등법,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키는 그 법이 있고, 이걸 계기로 해 갖고 그 당시 농민층이 지지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출범했다는 거. 예. 요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북한의 토지개혁 때에 지주계층이 살았는데 이들 지주계층들이 다 어디 갔냐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어디 갔냐면 남한으로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서북 청년단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들 입장일 때는 반공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한 세력들을 좀 볼게요. 자, 오늘날 3대 세습 체제로 이제 형성된 북한도 그 당시에 강경 출범 당시에 몇 개 정치 세력과 함께 했었는데, 일단은 만주 동북항해연군에 소속되어 무장 투쟁을 전개한 한일 유격 대적이다. 자, 이들과 연대해서 조국 광복을 조직해서 일부 국내 공산주의 포함됐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앞에서 말한 김일성, 김책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소위 만주파라는 애들이야. 만주파. 그리고 얘들이 이제 활동할 때 함경북도 일대 인제 세력들과 사회주의 세력들과 연대해서 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인제 짝꿍처럼 놀았던 얘가 갑산파예요. 갑산파.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만주파하고 갑산파는 혼혈일체였다 보시면 돼요. 혼혈일체. 두 번째 계열이 이제 조선 독립동맹 계열인데, 요게 인제 민족주의 성격이 좀 강한 인물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김두봉, 김무정 이런 사람들이고, 요 산하 군대가 인제 조선우영군이라는 거죠. 연안파라고 이제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광복 후에 재건된 조선공산당 세력들이죠. 그 남북 공산당 갈렸다가 나중에 인제 그
북조선 공산당이 북조선 노동당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에 맞춰서 남조선 노동당을 이제 형성했는데 이게 남도당 세력이죠. 그래서 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박헌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소련파야. 네, 소련파는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한 고려인 출신으로 소련 궁정 지원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양성돼서 북한에 파견됐던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허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중 북한 정권의 수의 주도적인 세력은 대중적 지지와 소련의 강력한 흐름을 받은 김일성과 항일 유격대 세력이다. 만주파라고 하는 세력들이고요. 자, 이들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나머지 세력들은 다 제거되고 이들이 이제 1960년대 김일성 일 독재체가 형성인데 60년대까지 좀 남았던 세력도 있어요. 갑산파죠. 근데 이 갑산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온건파하고 강경파 다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만주파 안에서도 자기 김일성 말 잘 안 듣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또 제거시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백두혈통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금성도 한번 볼게요. 금성도 비슷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강북의 북한 지역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서 뭐 인민위원회를 기반으로 해갖고 주도권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에게 실제 권한을 넘겼으나 북한 지역의 정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위원장이 됐고 쭉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도 했고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가 들어서면서 이제 조선인민군도 창설했고 헌법 초안도 만들었고 그래서 남북협상에서 참여하면서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한다는 명분을 쌓다가 나중에 이제 48년에 토지 대한민국 정권 수립되니까 곧이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남한과 이게 요때까지만 해도 보시면 태극기 사용 있죠? 태극기를. 근데 북한이 정권이 수립되면서 인공기를 바꿨어. 네, 인공기를. 그래가지고 인공기는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이 친일파 청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 볼게요. 예. 자, 이 친일파 청산하고 농지개혁은 이 재헌헌법에 명시돼 있죠. 이거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 제헌헌법에 따라서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을 추진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요 중에 이제 좀 눈여볼 게 친일파 청산 부분과 농지개혁 두 개를 눈여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중요하죠. 특히 농지개혁 관련된 문제는 기초에 많이 나왔고요. 예전에 친일파 관련된 내용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그 먼저 반민족 행위 처벌 위한 노력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한 노력. 자, 여기 강복 이후에 일제히 식민 지배에 협력가 했던 친일파 청산하는 등 사회 정의와 민족 정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꼭 할 일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군정의 친일 관료 유지 정책, 그러니까 현상 유지 정책이죠. 이로 인해서 즉각적인 이제 뭐냐면 친일파 청산이 이루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재헌국회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반민족 행위 처벌 및 재산 몰수에 대한 조항을 담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했어요. 헌법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1948년 9월 22일 날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본 재헌헌법 101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야. 101조. 예. 그래서 여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나 토지개혁이나 다 이 재헌헌법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이 관련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진행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원문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친일파 뭐 내용하고 친일파가 어디까지 친일파냐 하면서 있고 관련된 이제 처벌 조항까지 쭉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민특위를 구성을 했었는데 반민특위가 잠깐 늦어졌어. 그래서 친일파 처리도 한 1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반민특위가 이제 지원됐냐. 그 당시에 이제 국내적으로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먼저 여순 순천 사건이 있었고 대구 유견대 관련 사건 등이 있었고요. 유엔의 한국 승인 문제 등이 겹치면서 반민특위 활동이 지연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1949년에 가서야 1년 뒤에 실제로 이 법은 이제 이 법에 따라 1년 전에 만든 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뭐냐면 구성이 됐죠. 그러니까 반민특위의 정확한 이름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야. 풀네임이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쓰고 나왔어. 반민특위. 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너무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약칭 반민특위만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이 공유력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년 전에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반민특위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1월 5일 날 가서 정식으로 이제 반민특위가 그 발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8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그래서 반민특위는 국민의 성원 안에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서 친일파들을 체포 조사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친일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박홍식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박홍식은 일제 침략 전쟁에 협력한 하신 사업의 사장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노독설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고문 악질 경찰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남성, 그다음 이강수 이런 사람도 다 이제 친일행위로 이제 체포됐죠. 이렇게 해서 했죠. 자, 그러나 친일파 처벌보다는 반공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승만 정부는 반미특위에 비협조적으로 태도를 보였죠. 그 당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이승만 자체가 친일파들 좋아해서 그 얘들 비유한 게 아니라 이승만 자체가 이제 뭐예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죠, 이승만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뭐 기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친일 관료들과 경찰이 필요했던 거야. 이승만 자체는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그 후에 행적을 볼 때도. 하지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뭐냐면 친일 관료와 경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애들이 막 지금 반일 외치고 있잖아요. 막 그 후쿠시마 그 뭐냐면 그 후쿠시마 그 원자로에 있는 물을 농축액을 방수한다고 막 얘기하면서 아이폰 되게 좋아하잖아 또. 이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승만 일본은 싫어하는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들은 또 뭐냐면 또 끊어들일 필요성이 있어. 예. 그래서 좀 상반된 행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그 당시 그 이 반민특위 소속 의원들에 대해 딴짓거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두 가지 사건으로 결국에는 반민특위가 해체됐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 중에 일부가 공산당과 접촉했다라는 고시로 구속을 했어요. 이걸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고 해요. 국회 뿌락치. 그래서 뿌락치라는 것은 특수한 사명을 띠고 어떤 조직체나 분야에 들어가서 권리의 신분을 숙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 뭐 어렵게 말하는데 그냥 간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뿌락치. 자, 그래서 이제 국회 뿌락치 사건을 해서 그 당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잠깐만. 그 김약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약수. 이때 국회 부위원장에 김약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약수라는 사람이 평화통일론 같은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북한한테 돈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간첩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아놓는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회 뿌락치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한바탕 이제 뭐냐면 그 잡아내서 13명을 이제 체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군대 철수라든지 남북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산당 주장과 일맥상통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가지고 잡아놓고 두 번째로는 독립운동가 공문화 협의로 고위급 간부들이 체포되니까 일부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한 사건이 일어나. 이건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누구냐면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네. 음. 그 당시 이제 누구냐면 조은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은선.
서울시경에서 사찰과장으로 일을 했던 조은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은성이 일제시대 때 친일 저기 경찰로서 많은 독립운동가 잡아서 족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민특위가 얘를 이제 체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 서울 중부 경찰 서원들이 반민특위 특공대를 포위해서 대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서류 및 장비를 압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 직원들이 35명이 연행한 사건을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이 두 사건, 그러니까 국회 포락실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반민특위가 이제 해체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결국 반민특위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친일파들의 처벌 기간이 줄어들고요.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도 크게 축소되어 반민특위의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강복 이후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재판 보시면 알겠지만 대개 보면 이제 뭐 징역도 10건밖에 안 되고 그 안에 뭐 그 무기징역은 한 건 정도 거의 무죄 그래서 공민권, 시민권 정지 좀 가벼운 범죄 받고 사형도 한 건 있는데 사형 한 건 받은 사람도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풀어줬어. 그래서 흐지부지 된 거야.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항상 대비되는 게 뭐냐면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시정부 아시죠? 그때 비시정부 때 많은 이제 프랑스인들이 나치에 협력을 했잖아. 그때 이제 비시정부에 이제 이끌었던 패탱이 이제 여기 재판받는 모습인데, 요게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고 실제 처형된 사람도 1,500명이다. 얘네들은 제대로 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우리는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거고, 이쪽은 뭐 해봤자 4, 5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 기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황도 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친일파를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단순 비교가 좀 힘들 것 같아. 예. 그리고 프랑스는 또 제국주의 국가 아니야. 자기들이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배할 때 수많은 그 친일파들 만들었잖아.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래놓고 누가 누굴 비난해. 자기가 지금까지 제국주의 국가로서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거느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같은 이제 그 친일파들 그렇게 많이 양성해 놓고는 어 독일한테 협력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본 문제야. 이거는요. 자, 그렇고 있고. 자, 그럼 이런 건 문제가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교과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반민족 행위 처벌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재헌국회는 친일파 청산을 헌법에 규정하고 국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1947년 가도 입법위원회에서 민족 부역자, 반역자, 부일 협력자, 모리 상간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미 군정처의 반대로 공포되지 못했으나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미 군정은 군정법령으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김상덕이 위원장을 하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반민특위는 국민적인 열강에 지지받았다. 그러나 친일행위자들은 반민특위를 주도한 국회의원을 공산주의를 몰아붙이는 등 반민특위 활동을 압박하며 저항했다.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 출신의 현직 경제 간부가 체포되자 이승만은 석방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은성 같은 사람이 체포한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반민특위가 국회 뿌락치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 사무실 습격되면서 타결받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반민특위는 결국 반민특위는 정부의 정방위적 압박을 심히 잃고 해체되었다. 그래서 여기 국회 뿌락치 사건 있죠. 국회의원들 간첩 혐의로 체포해서 기소한 사건인데 이대 위원 중 친일파 척결 앞장선 인물도 있었다. 뭐 김약수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민특위는 700여 건의 사건을 취급했으며 재판을 받아 시정을 처한 자가 15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반민특위가 해체되자 사형 판결을 포함해 1950년 봄까지 모두 석방했고 복권되면서 친일파 청산에 멀어졌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좀 볼게요. 자, 미래행 교과서 보면 여기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강복 이후에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였다. 하지만 미 군정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일제에 협력한 관료, 경찰 등을 그대로 기용하는 등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았다. 재헌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국회 직속의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자,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에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를 나섰다. 자, 이승만 정부 반공을 앞세워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을 방해했다. 대통령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견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보면 어, 반민특위 이제 해산할 때 특별 담화문이죠. 이건 비슷한 어조로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 반민특위에 대한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어디까지 있는 거야? 예. 자, 특히 반민특위가 일제 고문경찰 악명 높은 노득수를 검거하자 자익 반란 분자들이 살인, 방화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경험 있는 경찰을 마구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특별 담화를 반포했다. 여기 아까 이게 특별 담화 이거 내용이에요. 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경찰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발생했고, 이 공산당 내통했던 혐의로 반민특위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결국 반민특위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과 관련 과제를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의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6.6 사건이라고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노독수하고 관련되는 건 없고 노독수 사건 앞에서 일어난 거고, 요거는 조은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때 체포될 때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친일파들이 이제 뭐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메가더 포고용 1호에 있거든요. 제 2주에 있죠. 여기 이런 거 다 친일파, 친일 경찰 관료들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반민특위 피습 사건 관련된 이제 뭐냐면 증언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금성교과서 볼게요. 자, 반민족 행위자 처벌 위한 노력 이렇게 보면요. 자, 광복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친일파 청산 제대로 진행이 어려웠다. 자, 여기에 미 군정청의 통치 정책도 한몫하고 있다. 친일파 청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추진되는데 재헌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이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뭐냐 조직되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각종 자료나 증언 등을 통해 친일파를 색출하면서 각지에 투서함을 실시하고 설치에 신고를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의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민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반민특위 활동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을 간첩 혐의에 구속한 국회 뿌락질 사건을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했고, 일부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게 됐다. 6월 6일 사건이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 반민특위 시효는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9년 8월까지 하면 끝나고 그 후에 잡힌 사람들은 이제 뭐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시효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해라. 뒤에는 이제 잡힌 사람들은 이제 뭐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시효 기간을 단축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를 이제 단축시켰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해부된 사람은 시형을 선고받은 자는 이강수, 최남선, 최림 12명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감형됐거나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반민특위 해산 담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보도한 신문 기사 해가지고 뉴른베르크 재판 관련된 해서 있는데, 그래서 한국판 뉴른베르크 재판이라는 표현에서 친일파 전선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자, 뉴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전범들 심판 국제재판이었다. 뉴른베르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인류의 반환제 뭐 이런
해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볼 게 이 농지개혁이에요. 이 농지개혁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세네 번 계속 나온 것 같아. 언제 또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농지개혁법 관련된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한번 강독을 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7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 77번이에요. 네. 자, 이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뿌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언급하면서 할게요. 예. 자, 먼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부터 이제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농지개혁을 이제 하려면 그 전에 이제 미군정 시기 때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군정이 이제 신안공사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신한공사가 뭐냐 하면 기속재산을 처분하는 거야. 적산이라고 하죠. 적산. 적산. 그래서 이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뜻이야. 적의 재산은 뭐겠어요? 1번의 재산이죠. 1번. 일본 애들이 철수할 때 그 일본인들이 철수할 때 그 얘네들이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어차피 동산 같은 게 처분하고 나갔는데 부동산은 처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안에는 되게 많겠죠. 뭐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도 있고 뭐 토지도 농지도 있고 뭐 임야도 있고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이나 기업 같은 것들 가지고 가지 못한 것들을 적산이라고 하는데 이 적산 또 기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 가지고 미 군정안에서 이걸 특별한 회사인 특별 목적 회사인 신한공사를 만들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동양척식회사가 소유한 전 재산, 조선의 법인의 일본인 재산을 관리한 목적. 그 안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토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등등등등 목적으로 동양척식회사의 후신이었던 신한공사를 설립했다. 일본인의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 사유 재산을 동결해 접수를 관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미군정이 기업을 어떻게 이제 했냐면 원래 노동자들이 기업을 이제 접수해서 공동 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접수를 거부하고 주로 이제 임차인은 그러니까 거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들을 임명했죠. 그래서 이 관리인들에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도록 했고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이 적산 기업을 분배할 때 주로 이때 이제 뭐냐면 미 군정 시기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인으로서 이제 그 기업을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먼저 분배를 해버렸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적산들을 뭐냐면 적산 기업들을 인수해가지고 나중에 재벌의 이제 바탕이 됐던 건데 자 하여튼 농업 정책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나름대로 미 군정도 토지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어. 왜 그러냐면 이제 60% 소작지였고 이 결정인 게 북한에 토지 개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 하면 농촌의 자익색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속농지를 처분한 거야. 본격적으로 이제 왜냐면 이 기속농지를 앞에서 말했처럼 신한공사 밑에 있는 그 토지들 있죠. 이 토지들 있잖아요. 그 일본인 토지들을 먼저 처분한 거야. 그래서 신한공사를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중앙토지행정처로 바꿨죠. 요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기속농지를 이제 뭐냐면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물 징수를 하겠고 그리고 그 일부를 처분을 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처분 대상을 보면 되게 이제 농지 이정보 이하 토지 소작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농민, 농원 노동자, 북한 이주민, 기국 농민 순서를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짜 준 건 아니고 그 15년간 헌물 산안을 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상 분배를 했다면 보시면 돼요. 유상 분배. 예. 그렇지만 소유권도 제한했죠. 왜냐하면 받자마자 팔 수 있으니까 분배된 농지의 매매, 임대차, 저당권 설치는 일정 기간 금지했다. 지금도 이런 게 좀 남아있잖아. 아파트 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살아야지 팔아야지 이제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2년 안에 팔면 세금을 막 때리잖아. 이거 비슷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첩지나 살림, 가수운동 분배에서 제외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짜 줬던 게 아니라
유상분배이기 때문에 소작인데 경제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기성농지를 이제 처분하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전국적인 단위 토지 개혁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건 기성농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대했냐면 그 당시 이제 입법위원들, 가도 입법위원들, 그러니까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야. 왜냐하면 요거 우리 못하겠다. 특히 한민당 계열 사람들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성농지만 처리하고 전반적인 토지 개혁 관련된 문제는 남한 정부가 만들어진 후에 넘겼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이거 남한 정부, 이승만 정부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미 군정 때는 좀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성농지만 약간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기구가 이 중앙토지행정청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군정 같은 경우에는 소장로를 좀 감해주는 정책들을 했어요. 소장로를 3분의 1 정도 넘기지 못해서 규정을 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본격적인 개혁이 아니라 되게 소극적이죠. 그리고 이제 기성 농지만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한민당 같은 지주 출신들이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승만 정권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이제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농지 개혁의 배경을 보면요. 비슷해요. 여론의 압력, 그다음에 자익의 사회주의 운동 격화, 북한의 농지 개혁에 따른 농민의 불만 증대 등을 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또 농지 개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이제 농촌에서 뭐냐면 뒤집어지고 이승만의 정권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농민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농지 개혁의 목적이 뭐냐? 자, 농지를 농민들이 적절하게 분배하고 그리고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 생산의 증진, 농민 생활의 향상과 농민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다. 그래서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정 능력으로 농지개혁법 시행이 불가능을 하여 보상액과 상액선을 동일하게 하여 수정을 정식 공표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농지개혁을 이제 뭐냐면 낼 때 그 토지개혁 하는 과정에서 정부안하고 국회안이 대입됐었어. 네. 그래서 정부안은 이제 뭐냐면 국회안이나 유상몰수 유상분배는 동일하거든요. 이건 동일해. 네. 근데 이게 그 상한액이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정부안, 먼저 국회안부터 볼게요. 국회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냐면 그 지주의 보상액을 평균 생산액 1.5배, 농민 상황 1.25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농민들이 그 1,000만 원짜리 장을 봤으면 1,000만 원짜리 땅을 받았으면 이걸 1,000만 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1.25배니까 이제 뭐냐면 막 750만 원 정도 이렇게 갚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50만 원 정도의 차익이 하잖아.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얘한테 지주한테 줘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줘? 정부 예산을 들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익을 정부 예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국회의원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거야. 우리 지금 돈 없다. 그거 왜 그러냐?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국회안이 통과됐거든요. 통과됐대. 근데 국회안을 정부가 실행을 못해. 돈이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안대로 최종적으로 통과됐어요. 한 번 국회안이 통과됐다가 안 돼가지고 정부안대로 1.5배, 그 다음에 1.5배. 그래서 지주의 보상액을 평균 생산 1.5배, 농민 생산을 1.5배로 맞춰가지고 결국엔 정부안이 이제 통과되고 상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해놨죠. 예.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도 공포하자마자 어떻게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야. 거기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토지개혁을 할 수 없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국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 마무리된, 그러니까 고지전하면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 있죠. 그 고지전하고 이제 전선의 이동이 어느 정도 고착한 그 시점에, 그러니까 1951년 한 말 정도에 하면서 토지개혁을 하게 된 건데, 이때는 이미 소용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미 군정부 때부터 토지개혁하겠다고 막 떠들어댔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부터 또 이승만 때 토지개혁한다고 하면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부터 어떻게 돼요? 토지를 갖다 판 거야. 소작인들 강매를 하거나. 그 막상 남아있는 토지개혁은
토지 그 개혁 대상의 토지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삼정부 이상의 소유한 대지주 토지를 국가에서 유상물 수하고 소장인데 유상 분배를 하는데, 이건 북한의 토지 개혁과 좀 다르죠. 무상물수 무상분배 기준 자체가 중소지주 친일파 대상. 근데 여기에서 중소지주는 5정부야.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는 3정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남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토지가 아,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3정부만 돼도 대지주죠. 그리고 남한의 토지는 비옥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북한의 5정부가 훨씬 더 낫죠.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분배 순위는 소작인, 농업 노동자, 영농 능력이 있는 선열가족, 해외 귀한 동포 이런 등등이고, 그 다음에 농지인의 농가 밭, 그리고 근데 이게 간척지 산림이나 가수원, 농어는 제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한계는 이제 한계가 예전에 기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3헥타 이상의 이제 3정부 이상의 지주 토지를 소작인데 강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한나한씩 각각 실시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미 군정 때부터 떠들어댔으니까 그 토지들을 이제 다 파는 거죠. 강매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논밭인 땅을 가수원은 예니까 가수원을 전환해갖고 시를 거둘 수 없고, 그다음 농지개혁 기간 동안 또 뭐냐면 전쟁이 반발해서 기간이 연장됐다. 그다음 지주계층의 사정 강매했다는 경제 부담과 또 유상 분배에 의해서 빈노의 곤란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방매하거나 내버려두거나 분홍은 이를 경범해서 신흥 지주계층과 소작지가 분할됐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그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작인들 강매를 했고 전쟁에 또 반발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받은 이 빈농 입장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뭐냐면 토지를 그냥 내버려두거나 그 다른 데 도망가거나 그러면서 이 분홍도 이들 경범해서 신흥 지주계층과 소작지가 다시 부활됐다. 이 한계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고초슨 그 한국 현대사전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면, 자, 남한의 농지개혁은 8.15 후 한 5년 만에 실시되어 8.15 당시의 소작지 면적과 실제로 분배된 토지 농지 면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자, 농지개혁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소작지가 개별적으로 매매되어서 개혁에 불출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이제 1951년 말에 가서야 그 뭐냐면 농지개혁을 하는데, 이때 농지개혁 대상의 토지는 거의 이제 뭐냐면 상당히 적었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토지 개혁을 해도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는 농민적 분화, 자본과 차진 형성 같은 농업의 자본주의는 가져오지 못했다. 아무리 토지를 분배해도 그 우리나라 땅 자체가 적잖아. 거기다 농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소농경 형태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식의 어떤 그 대규모 이제 차진농 형태, 대부분 자본가족 농업 경영 방식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도 이게 조금 소농경행 그 조금밖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규모 이제 농장 형태의 어떤 농업 이런 것들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이제 고질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그 농촌에.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또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토지 소유 면적이 작잖아요. 소농경을 하잖아요. 예. 요즘에는 이제 농사도 이제 젊은 사람이 다 떠나가지고 농협에서 대신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긍정적 견해도 많아요. 자, 사회적 지배 계급으로서 지주는 사라지고 상당수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직접 농사를 경작하여 자작농을 창출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를 통해서 정근대 사회부터 계속되어 온 지주의 수탈을 탈피하고 반봉건적 지주적 토지 소유제가 폐지되고 근대적 농민적 토지 소유가 확립됐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 자본이나 산업 자본이나 토지 자본이 상업 자본이나 산업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이제 농민들이 이걸 이제 설명했는데, 그때 이제 지주들이 그 보상액을 받을 때 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뭘로 받냐면 그 지가증권, 증권으로 받았어. 지가증권으로. 이 지가증권은 뭐냐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원리금과 함께 돈을 주겠다.
뭐 5년이든 10년 이후에 이런 지가증권 형태로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주들 입장 볼 땐 지금 당장 돈이 급하잖아. 그러니까 이 지가증권을 채권 시장에 갖다 팔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갖다 팔면서 그때 증권 가격, 이게 채권 가격이죠.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원래 그 돌려주겠다는 원리금보다도 덜 적는 그러니까 원리금보다 더 적게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의 그 지가증권을 뭐 시 채권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3천만 원 갖다 판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지가증권을 주로 누가 사들였냐 하면 산업자본가들이나 상업자본가들이 사들였어.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인제 뭐냐면 토지자본을 가지고 그 당시 인제 뭐냐면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제 농업자본이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됐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지주 자체가 곧바로 산업자본가나 상업자본가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주는 뭐냐면 값싸게 인제 뭐냐 헐값으로 지가증권을 갖다 팔고 그 지가증권을 받아 사들인 산업자본가들이나 상업자본가들이 이걸 산업자본으로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으로 쓰였다. 근데 농민 자체는 상업자본가나 산업자본가가 되지는 못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부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지주들은 농지 매수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부터 지가증권을 받았다. 이게 일종의 채권이죠. 지가증권 농지 가격 5년으로 나눠 그의 공정 미가를 계산하여 현금을 보상받는 것인데, 따라서 일부 대주주는 지가증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공장을 분할받았으며 산업자본가는 로 전환됐다. 따라서 지주층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했던 정부 구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아 갖고 있는데, 잠깐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좀 잘못 쓴 거고 제가. 일부고 이게 요쪽인데, 예 이렇게 일부는 이제 뭐냐면 지가증권 담보 융자를 받아서 공장을 분할받았으며 이게 산업적으로 전환했는데, 문제는 대부분 지주층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상인과 자본가 계층이 이 지가증권을 사들였어. 그래서 기속재산을 불어받는 등 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상인과 자본가들이 뭐냐면 지가증권은 농업자본을 사들이면서 지가증권 형태로 농업자본을 사들이면서 이들이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그 지주 자체보다는 이들이 성장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 지주들은 용지개혁으로 자본가 계급으로 전환돼 실패했지만 그들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자본은 산업적으로 전환되어 그리 자본주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음 음 요쪽에서, 따라서가 요쪽이야. 예. 잘못 적어 놨어 제가.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뒤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농지 소유에 둘러싸고 발생했던 소작인과 지주 사이의 소작쟁을 불신시키고요. 그다음에 농업소득과 토지 소유를 형평 원리에 따라 재분배에 기여했고, 영세 소농농업이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는 한계죠. 예. 이거는 한계인데 여기다 의의다 적어 놨네. 이건 한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의의와 한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인제 그 관련된 그 풀셈 자료를 좀 읽어 볼게요. 그 자료들. 예.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